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 오늘은 경제 셰프죠.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옷이 이쁘십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조금 예.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저희가 호흡 라인으로 짜다 보니까 예. 저도 김대호, 대호 박사님. 박정호. 예, 대호 박사님 워낙 좋아하는 분이라서. 두 분이 컬러가 달라서 예, 그렇죠. 나름 예. 맛이 또 달라요. 맞아요. 예. 예. 그분이 저도 좀 구수한 쪽인데 그분이 더 구수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예. 경쟁 의식을 갖습니까? 아유, 저 같은 대선배죠. 학계. 예. 좋아요. 두 분이 맛이 달라서 예.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도 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전에 저희가 사담을 좀 나눴는데요. 예. 마라톤 하신다고요? 아, 예. 좀 요즘 러닝이라는 저 취미를 좀 가져봤습니다. 완주도 하시고 아직까지 42 10km만. 42.195는 아니고 예, 아직까지 10km. 10km 어디예요? 다음 달에 20km, 21점 나갑니다. 아, 그럼 언제쯤 완주를 목표로 내년에 완주 한번 하시고 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부럽고 대단하네. 제가 저 트럼프 당선 미국 대선 내기했다고 쳤거든요. 예. 근데 우리 교수님은 맞추셨어요? 저는 막판에 저도 해리스인가 싶었다가 그죠? 하루 전날 또 바꿨어요? 또 트럼프네 싶었어요. 촉이 있으시네. 저는 정치는 모르는데 제가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전 맞는지 몰라요. 한번 저 봐주실래요? 틀렸다니까요. 그래도요. 요즘은 지지층이라는 게 잘 안 바뀌고 공고한 양쪽이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죠. 예.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선거 당일날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선거 당일 한 일주일 전부터 트럼프가 됐다며라는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좀 많이 퍼졌어요. 해리스가 자꾸 여론조사가 주춤하니까요. 그랬더니 막판에 해리스 지지자들이 안 되겠네, 우리가 투표장에 가야겠네 하면서 여론조사, 설문조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명도 하고 투표장에 가야겠다 하는 게 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선거 한 2, 3일 놔두고부터 불었으면 해리스가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일주일 전부터 좀 일찍 불어가지고 선거 당일 직전 하루 이틀 전부터 해리스 트럼프 다시 박빙이다 이 소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판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이긴다고 하더니 왜 다시 박빙이야 해서 더 적극성을 띈 게 아닌가. 맞나요? 제가 틀린 잘 사람이 뭘 몰라가지고. 지금 감히 지금 예. 뭐 이게 맞다 안 저도요. 맞다 했다가는 비전문가가 막 그냥 아니 뭐 설득력 있어요. 그래요? 그럼 예. 고맙습니다. 쫄깃한데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 감은 예. 틀렸지만 예. 선거는 뒤로 갈수록 후보의 힘이 커요.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해리스보다는 훨씬 존재감도 세고 강해 보이는 게 그렇군요. 있어요. 구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음. 그러지 않나 싶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예측하신 쪽집게무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참 정치 얘기하고 있는 제가 졌으니 이거 참. 자, 트럼프 2.0 시대를 이제 네. 살아야 되는데 네. 경제 얘기를 우선 총론부터 평가하자면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비상이죠? 네, 비상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게 중국 전인대 결과 나오는 거예요. 네. 세상에 중국 전인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회처럼 예산 결정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게 원래 10월 셋째 주쯤 해야 되는 게 통상적인데 중국도 그런 표현을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야, 이번에 안 되겠다, 미국 대선 보고 결정하자 해서 이거를 2주 가까이 지금 미뤄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까지 확정이 됐으니 이 대책까지 다 넣어서 어떻게 경기 부양하고 어떻게 통상 압박 비껴갈지 뭐 이걸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정확하게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모든 국가 G2라고 불리우는 중국마저도 이렇게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이건 모든 국가의 숙제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럴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대책을 다들 부처 간에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봅니다. 안보 분야도 조금 이제 뭔가 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던데 네. 미국 국내 상황 잠깐만 보면
테슬라가 지금 대박이더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베팅 잘한 거죠. 그러니까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그래서 주가도 지금 뭐 연일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주가 전반도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표현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음. 그런데 자기가 아니고 예. 그렇네요 또. except me 나 그렇네요. 빼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중국에게도 중요한 인물이 된 거죠. 어.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 3분의 2가 중국에 있고 테슬라 공장도 큰 그렇죠. 게 공장이 중국에 거기 있고 있죠. 예.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선 '아 난 중국 장사도 잘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중국 관료들이 트럼프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 우리 기업들도 솔직히 로비스트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권 지켜보려고 애 많이 쓰는데 우리는 아직 노련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노련했거든요, 그동안. 그러면 트럼프한테 찾아가겠죠. 그래서 "너 중국 사업에 대해서 뭐 페이버를 더 주든 방해 안 하겠다. 대신 트럼프한테 이런 거는 조금 중재를 네가 좀 해주면 어떻겠냐." 충분히 그런 것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서 중국에게도 미국에게도 모두 중요한 인물이 돼 버렸어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배팅을 잘하는지 참.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트럼프 후보 시절에 딱 보니까 서민들 중에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 가지고요. 이제는 정말 내 자력으로는 내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내가 뭐 크게 뭔가 달라질 걸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코인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뭔가 답을 줘야 또 유권자 표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제도화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을 보증하겠다. 연준에서 연준발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드는 CBDC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는 만드는 걸 반대한다. 이런 선명한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뭐 역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시비가 엇갈리네요. 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주식은 좀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실 배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됐으니 외국 국가들 중에서 미국에 수출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중에는 이제는 수출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실적 올리기 어렵겠는데라는 인상들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달러 기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달러가 더 강세겠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면 우리 원화가 더 약세인 이런 시장에 투자해봤자 환차 손까지도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일부 외인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주가는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경제에 진짜 뭐 이래저래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뭐 2차 전지인가 이런 쪽으로 미국 가서 공장 짓고 투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보조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트럼프는 안 주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그래서 그거가 우리 기업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호, 그래서 큰일이네. 저도 연락받은 기업만 두 군데인데 네. 의견이 어떤지 네. 뭐 좀 여쭤보겠다. 그래서 뭐 저도 그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트럼프가 제기한 거는 난 연설 중에 뭐라고 했냐면 IRA법, 칩스법 이런 거 불필요하다. 나는 폐기하겠다 또는 전면 뭐 어떻게 수정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면 폐기가 가능하냐부터 봤었을 때 일단 이거는 일단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면 폐기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시설 투자가 들어간 지역들이 아주 공교롭게 공화당 지역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교롭지 않죠.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공화당 지역구들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면 폐지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폐지는 일단 아닐 거고요. 이제 개정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개정을 하는 건
가능합니까?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치러진 미국 상원 의원 선거를 좀 말씀드려야 돼요. 미국은 주마다 2명의 상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정도가 다시 투표를 합니다. 바뀌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34석의 투표가 미국 대선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34석 투표가 이루어진 그 곳들의 특성을 보면 민주당 지역구 23석과 공화당 지역구 11석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투표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근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공화당이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11석은 지키면서 추가로 민주당 3석을 뺏어왔어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 그다음에 오하이오, 그다음 몬태나 이 세 군데를 뺏어와서 공화당의 지금 상원의원 의석이 54석으로 다수당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겠죠. 트럼프는 이제 상원 의원도 공화당이 장악했고 하원도 그렇고 그렇다면 의회도 다 장악했으니 IRA법 개정 같은 건 뭐 밥 먹듯이 하겠네, 쉽게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IRA법 개정에 대해서 가능하면 태클을 놓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는 상원에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필리버스터가 그냥 단순히 의회에서 연설만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상원에서는 연설 길게 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약간 의미 없는 수준의 뭐 수정안을 역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정족수 확인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트랙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절대 이게 단기간에 IRA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대로면 개정안이 단기간에 도출되지 못하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트랙이 더 있어요. 예산 조정이라는 트랙인데 이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특별한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해서 실제 실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패스트 트랙 같은 건데요. 이 예산 조정이라는 트랙을 따라가면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딱 과반 의석인 51석만 가지고 있으면 클로처라고 해서 필리버스터 못하게 딱 막을 수 있는 종결할 조치가 수 있죠. 있죠. 종료를 네, 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51석은 이상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최대한 뭐 연설을 길게 해봤자 20시간으로 제한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럼 이런 제도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아무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예산 조정이라는 이 트랙을 쓰는 게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IRA법 개정에 트럼프가 이 예산 조정이라는 이 트랙을 써버리면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법안들에 이걸 쓰지를 못하게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IRA법 중요하다고 했으니 여기다 쓰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한 게 감세 조치였어요. 1년 안에 그거 하려고 거의 총대 맸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그때 21%로 트럼프가 낮춰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확실한 감세로 법인세 같은 경우는 21%가 아니라 자기의 최종 목표는 15%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감세 관련한 그 조항들에 자기가 아마 예산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랙을 쓸 것 같은데 그러면 IRA법 개정에는 또 이것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정할 때 이 두 가지 절차를 쓰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IRA법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차선책이 뭐냐 하면 본인이 법안 하려는 거와 IRA법을 함께 합쳐가지고 패키지 법안으로 이걸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 것 같아서 자세히 또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건 공화당 내부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중국 자동차 방지법이라고 해서 중국 자동차를 강하게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7명이 그런 거 우리도 찬성한다 해서 강력하게 그 법안을 만들어졌는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법안을 좀 수정해서 거기에 보조금 많이 주는 걸 이제 깎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화당 의원 18명인가요? 이 정도가 당시 그 국회의장에게 2025년도에 공화당이 하원에서도
하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더라도 절대 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말자. 이거를 이미 의사 발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18명들 중에서 상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합쳐서 이번에 재선된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전폭적으로 폐지하고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키지 법안으로 해서 전체 공화당 내부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전면 폐기는 어렵고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있는데 필리버스터 방지하는 거, 그다음에 예산 조정하는 거, 그다음 패키지 법안 하는 거. 그 어느 것도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지금 당장 트럼프는 아무것도 못 하느냐? 아닙니다. IRA법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했지만 미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범위만 설정했지 얼마를 딱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줄 거냐는 대통령이 직접 핸들링하는 시행규칙하고 네.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세액공제는 대통령의 산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청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보조금 금액은 크게 줄이려면 트럼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협상가잖아요. 내가 보조금을 대폭 깎을 거다 이놈아.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얘기가 다르시잖아요. 보조금 주셔야죠. 그럼 내가 요구 조건이 더 있어. 라고 하면서 플러스 알파에 많은 양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정치 쪽 얘기 안 할랍니다. 예, 왜요? 그렇게 잘하시는데 뭐 이거는 제가 할 정치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있겠어요? 경제 관련 법규니까요. 네. 어. 미국 정치도 이렇게 잘하시네? 아니 경제와 관련된 법들이니까. 갑자기 창피해졌어. 왜 이러세요? 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도 있나요? 그럼요. 있어요? 네, 그럼요. 일단 강하게 압박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협상 관련한 책도 쓴 걸 보면요. 처음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딱 던져줘요. 그러면 한미 FTA도 재협상해야 되고 방위비도 이거 찢어버리고 10배 이상 늘리려고 하고 보조금 주겠다는 것도 안 준다고 하고 5만 가지를 던져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절절매거나 이거 다 디펜스 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슬쩍 하나를 툭 양보하는 척하면요. 큰 선물을 받았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훨씬 더 많이 득하려는 그런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워낙 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더 과하게 하는 유럽에서 나토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우린 다 알지만 나토 탈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대만에서도 미군 그거 있잖아요. 할 거야. 그것도 그렇게 쉽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한 메시지를 던져서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쉽게 득하려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나름대로 어지간해서 꿈쩍도 안 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예. 기싸움에서 안 밀릴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기싸움에서 안 밀리는 형태로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진짜 트럼프의 또 기질 중에 하나가 나를 확실히 도와준 사람에게는 또 확실히 대가를 줘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 사람을 도와줘야 저 사람이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 이런 시그널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요. 이제 선택을 해야 같은 됩니다. 스트롱맨끼리. 한번 선택을 해보죠. 우리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요. 그때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 한국과 좀 노선이 달랐어요. 한국은 IMF에 차관 얻어와서 급한 불 꺼야 되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니 가능한 걸 많은 걸 들어주자 했는데 말레이시아는 안 된다. 왜 니네가 우리한테 이런 구조조정을 다 요구하고 그러냐. 우리는 그거 못 따르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그때 우리가 전면 수용하지 않았어도 될 걸. 그리스도 또 전면 수용 안 했거든요. 사실 IMF의 구조조정 요구에 전면 수용해 준 건 한국이 마지막 타자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런 거 생각하고 한번 덤벼보자. 우리도 이제 옛날이 아니야. 이렇게 할지 네. 아니면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이 굉장히 바짝 친해져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이런 평가를 듣는 게 맞을지 뭐 한 전략을 잘 짜봐야지. 권하신다면 예. 어느 방안을 권하고 싶으세요? 저요? 예. 아, 저는 전문가로서 아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전문가로서 저는 이제 경제를 좀 알지 정치적인 리더십과 잘 아시던데. 아니에요. 정치적인 리더십과 협상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한번 목소리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협상을 하되 네. 협상의 기술을 넣어서 예.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아쉽냐? 물론 아쉬운 거 많지만 말이 약하죠 우리가. 그럼요. 경제 규모나 아이, 그럼요. 뭐 발은 발발발발 떨고 있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약하냐? 한번 엄포도 놓고 우리 하는 것도 거죠. 있긴 해요. 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런 거 할 때요. 제가 공무원분들이 외국 특히 미국 공무원과 협상하는 것도 옆에서 거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공무원이 미국 공무원에게 무슨 협상 카드가 솔직히 있겠습니까? 그때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무서운 게요. 딱 TV 틀어주고 협상장에서 봐라. 한국 광화문에서 지금 반미 집회도 생겼고 지금 미국에 대해서 성토가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큰일 났네 하는 인식이 있어요. 여야가 또 한 목소리 내면 그것도 부담을 있죠. 갖죠. 그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그게 약점이에요. 사실. 네, 그것도 좀 있네요.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그럼요. 되는데. 네. 자, 오늘도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경제 셰프 박정호 명지대 교수의 재미있고 쉽게 풀어지는 경제 얘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